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셀레브 대표 박민균입니다. 오늘 제가 뉴미디어 콘텐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트렌드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의 주된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적용한 셀레브의 사례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뉴미디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이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외부에 말씀을 드린다든지 할 때 쓰이는 첫 번째로 쓰이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명함 앞면이기도 하고요. 이 명함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토리텔링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명함을 보시면 인사를 하고요,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 회사의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다 라는 홈페이지 UR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브라는 회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 한 장의 이미지에 그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주식회사 셀레브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미디어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플랫폼들에서 컨텐츠를 다루는 일들을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현업에서 제가 겪었던 어떻게 보면 쉽게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뉴미디어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즘 생기게 된 소위 말해서 언컨택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당분간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업에서 제가 느끼는 바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기고자 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 어떻게 타고 넘어갈 것인지 계속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뉴미디어 트렌드, 코로나로 야기된 뉴미디어 트렌드의 첫 번째 부분은 홈입니다. 홈. 가장 가까운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홈술, 홈 꾸미기, 홈 다이닝, 홈 트레이딩, 이 외에도 수많은 이 홈자가 들어가는 키워드 트렌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홈술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여행을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까운 사람과 혹은 혼자서 술을 마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니즈가 없어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서 혹은 편안한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는 트렌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트렌드를 예를 들어서 어딘가 근사한 술집에 가서 마시는 것도 좋지만 집 가까이에 있는 혹은 편하게 손을 뻗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술을 사서 혹은 와인을 사서 집에서 마시는 홈술이라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떤 그 와인 그리고 그 술 전문점의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매출이 더 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술을 파는, 와인을 파는 가게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은 당연히 직격탄을 맞아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에서 술을 파는 곳들은 오히려 더 매출이 늘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홈술 트렌드가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그 집 꾸미기 전문 앱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드디어 1천만 사용자를 돌파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집을 꾸민다거나 집을 뭔가 설치한다거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그 상반기에 제가 굉장히 집에 있는 하다못해 가구의 위치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뭔가 없었네 하면서 뭔가를 산다든지 하는 움직임을 제가 보인 것만 봐서도 전반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홈 다이닝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집밥입니다. 집밥. 집에서 뭔가를 만들어 먹는 트렌드는 코로나 이전에도 생기고 활성화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옵션이 아니라 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집에서 내가 조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 관련된 매출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홈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투자, 자기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발현돼서 결국은 홈 트레이닝, 자기 몸을 가꾸는 쪽에 좀 더 시간을 보내고 관련된 소비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밖으로 벗어나겠습니다. 우리 집 근처입니다. 동네입니다. 동네. 동네를 산책하고요. 그 다음에 동네 하다못해 마트를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맛집이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이런 데도 있었어? 라는 그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사진은 다 제가 직접 동네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멋진 산책로가 있었나?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마카롱이 맛있고 유명한 카페가 있었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집 근처에 100m도 안 되는데 이렇게 멋있는 담쟁이 넝쿨이 있는 벽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8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전 7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멀리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근데 집에만 있는 거에 대한 답답함, 이 사이 어딘가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 그래서 이 동네의 어떤 관심사, 그 다음에 동네에 대한 어떤 그 애정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트렌드를 계기로 또 생겨났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네. 걷기,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에서 캠핑을 하는 소위 차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텐트를 치고 제대로 하는 캠핑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혹은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행위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를 보시면 그 레깅스를 입은 모델분들입니다. 레깅스를 입고 동네 한 바퀴 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등산도 합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레깅스를 입는 트렌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아웃도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복장, 아웃핏으로 이 레깅스가 트렌드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되게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 말 그대로 차박 자체를 이제 소재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출연자분들이 차박을 하면서 그 최적화되어서 뭔가 개조를 하면서 이제 전국을 다니는 쉽게 말해서 국내 여행 콘텐츠인데 소재가 차박으로 하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치를 보시면 어떤 한 통신사에서 빅데이터 공모를 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인데요. 최근 3년간 2018년부터 올해까지 트렌드를 중에서 캠핑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캠핑, 차박, 공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은 키워드 검색을 기록했다. 키워드 언급량을 놓고 봤을 때 캠핑, 차박이 올해 상반기에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언급이 된, 오히려 코로나의 와중에 이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활동 반경에서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글로벌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거의 유일한 행위, 바로 OTT를 통한 영상 소비입니다. 저는 이제 관련해서 4개의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소확행, 정주행, 그 다음에 추천 앤 셔플, 그 다음에 네트워크입니다. 상대적으로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OTT에 대한 소비량은 늘어났죠.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당연히 소비량도 늘어나고 소비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게 집에서 시간이 많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만족도가 크기 때문이죠. 진짜 소확행의 키워드를 완벽하게 가져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정주행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리즈들을 그냥 쉼 없이 그냥 순서대로 쭉 보는 행위, 정주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남는 시간을 정주행으로 쭉 속된 말로 때울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템을 제공을 해준 거죠. 그 다음 이 그림을 보시면 연간 내가 이 OTT 서비스를 즐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제 속된 말로 짤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죠. 넷플릭스를 1년 동안 보는 비용이 $100가 좀 넘고 유튜브 레드가 $120 정도이고, 그런데 이제 어떤 대학에서 비용을 내서 뭔가를 즐긴다면 $50,000가 넘는 비용이다. 이게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생겨난 어떻게 보면 웃픈 되게 이미지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서 이런 OTT를 통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이미지 보시면 넷플릭스가 셔플 플레이라는 기능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넷플릭스는 이제 추천을 잘해주는 거였잖아요. 내가 본 영상을 토대로 비슷한 영상을 보여주는 형식이었는데, 셔플 플레이는 뭐냐면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쏴줄 테니 그냥 이어서 봐 라는 거죠. 예, 고를 필요도 없이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그냥 쭉쭉쭉 보여줄게. 이런 기능을 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토종 OTT에서도 되게 재밌는 SF 시리즈들이 올해 하반기에 또 나왔고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국가나 어떤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OTT까지 이 소비 행태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들을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사이트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컨텐츠 제작 주체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바로 내가 이제 내 개인이 컨텐츠의 제작 주체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차피 동선 자체가 짧고 많은 액티비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재밌는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나 헐리우드의 되게 유명한 셀럽들이나 글로벌 어떤 스타들이 본인의 집에서 본인이 뭔가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되게 다른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뭐 저택에 있는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는 뭐 재밌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본인의 집 테라스에서 공연을 하고 이 주변 동네 사람들이 되게 환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콘텐츠가 되는 시기가 또 왔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 대한 재조명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동네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게 맛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를 이제 파구 이렇게 다니고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되게 전혀 몰랐지만 이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우리 동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파볼 생각이고요. 이게 만약에 콘텐츠화 된다면 이제 저는 이제 콘텐츠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재밌어하는 것들을 다른 동네에 사는 누군가가 보면 어떤 콘텐츠가 될까? 그러니까 지역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메인스트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방도 인기가 있고 뭐 술을 먹는 방법 그거를 중계하는 술방도 인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콘텐츠, 여행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해외여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분간은. 예. 그리고 국내 여행도 여의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마음 놓고 편하게 가기 힘들기 때문에. 여행은 사실은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하게 가는 게 이제 여행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행도 위축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 대신 국내에서 어딘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여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내가 사는 지역, 다른 사람의 지역에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집 밖을 나서기 힘든 나한테 굉장히 좋은 컨텐츠, 위안을 주는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 컨텐츠에 대한 또 활발한 기획이나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 뉴미디어 스토리텔링 관련돼서 컨텐츠 기획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뉴미디어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주된 고려 요소가 뭘까요?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성입니다. 리얼리티죠. 짧은 영상, 그 다음에 짧은 음성, 그 다음에 한 글자의 자막에도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고객들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 무성의하거나 불성실하거나 아니면은 설정이 자기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하게 느끼고 실제로 리액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 포맷이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속된 말로 퀄리티가 낮다든지 뭐 병맛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단순한 예능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진정성이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고 시청자들도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뒤에 보시는 이미지는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이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 예능입니다. 진짜 사나이라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패러디를 했죠. 그리고 형식도 비슷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유튜버들이 굉장히 극한 훈련을 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보여줬었죠. 교관들은 이렇게 진지할 수가 없고요. 훈련생들은 이렇게 고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다든지 뭔가 완성도가 높다든지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안에 그 날것의 그 앵글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그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이런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외국 생활을 오래 한 교관의 어떤 서툰 말투 혹은 뭐 어이없는 상황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타겟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이 상황 자체라고 생각이 돼요.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저거 진짜 힘들겠다. 저렇게 하면 어디가 아플 텐데. 와 저거를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공감이 엄청나게 그 진정성 있게 와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주변에 물어보면 여성분들은 거의 반응을 안 하거나 모릅니다. 아예. 그런 게 있어? 근데 남성분들은 엄청나게
그 공감을 하는 컨텐츠이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 실제로 이 시즌 2를 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작비도 더 많이 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포장이나 아니면 인물들의 매력도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그 실제로 상황에 정말로 그 진정성 있게 그 출연자들이 보여주는 그 말 그대로 날것의 어떤 진정성, 진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를 능가해서 가짜 사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깊이입니다. 깊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 인터넷 뭐 뉴미디어 모바일 콘텐츠들은 뭐 짧고 가볍고 얕으니까 이거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웃고 즐기는 거지.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길이가 짧다고 해서 깊이까지 얕다는 거는 편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듣고 담고 그리고 이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를 깊게 고민한 다음에 그냥 명료하게 전달하는 콘텐츠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셀레브가 모셨었던 이어령 박사님의 콘텐츠입니다.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실제로 릴리즈가 되었던 콘텐츠는 5분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출연자분 이어령 선생님이 그래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말씀을 하셨냐? 아닙니다.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타겟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짧게 정리를 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깊이가 없느냐?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콘텐츠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콘텐츠를 같이 협업하기를 원하는 저희의 대표적인 레퍼런스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잘했다기보단 이분의 그 삶, 인사이트, 그 다음에 그 결과물들이 워낙에 오랜 시간 깊이가 축적이 됐었고 그거를 짧지만 굉장히 잘 담아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깊이를 담아내지 않으면 인정받기 힘들다. 그래서 최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사실은 이 브랜드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의 정의는 진짜 브랜드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일반적으로는 BI라고 하죠. 브랜드의 로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브랜드라고 통칭을 합니다만 이 브랜드를 담아내는 창작자, 그 다음에 이 창작물에 참여하는 출연자, 각자 전부 다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 콘텐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야 우리 잘 만들었어, 진짜 잘했어, 이렇게 우리만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브랜드나 파트너들이 정말 멋있네요, 진짜 잘하셨네요, 이런다고 해서만도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야 고객들만 야 너무 재밌다, 야 역시 뭐 이거 재밌네, 이 정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각각의 고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리고 같이 고민해서 만드는 게 진짜 그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중에서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객도 자기만의 생각과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는 이 고객이 갖고 있는 고유한 브랜드와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뒤에 보시는 그림은 되게 유명한 어떤 그 신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브랜드의 스토리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 이런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분들이 많이 신는 신발인데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냥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그 신발이 공교롭게도 밑에가 생곰으로 만들어서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타시는 분들이 이제 데크라고 하죠. 탁탁 달라붙고 안 미끄러지고 하기에 좋아서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신어봐.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그 신발이 많이 알려졌죠. 그러면서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분들이 마치 그냥 기본적인 그냥 장비처럼 신게 되었고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이 브랜드의 스토리는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인지한 이 브랜드의 창업자는 그래 그러면 우리를 좋아해주는 팬들이 있으니까 그 팬들과 우리가 같이 커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스케이트보더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이제 단순히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신발도 이제 후원을 해주고 그 선수들의 이름을 딴 무언가 라인도 만들고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하면서 같이 커나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는 자신들을 좋아하는 팬덤이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팬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들만의 브랜드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돼서 스케이트보더들 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신발을 신게 되는 그렇게 해서 그 매연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브랜드의 스토리를 만드는 주체는 브랜드 자체만이 아닙니다. 브랜드와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 좋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창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각자의 브랜드를 꺼내놓고 더 크게 확장하게 만드는 게 이제 뉴미디어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입니다. 고객들이 가장 최우선이고요. 고객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고객들이 항상 옳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상 콘텐츠의 관점에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가 최우선인 겁니다. 시청자의 기준이 가장 높은 기준이고요.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1000만 조회수가 나온 콘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가 1000건이 찍혀 있어요. 10만 조회수가 나온 콘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가 10,000건, 20,000건이 찍혀 있어요. 어떤 콘텐츠가 더 좋은 콘텐츠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 좋아요에 주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얘기인데요. 2019년에 이제 다시 리붓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 뒤에 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희의 리붓을 알리는 티저 영상 콘텐츠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서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였죠. 우리는 영상으로 되게 유명하니까 우리 스타일의 영상을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음을 알리자. 우리만의 스타일로. 하지만 반응은 굉장히 냉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엔 몰랐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는데 유튜브의 게시물에 있는 댓글을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그거였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팬들은 여전히 상처받고 있었어요. 저희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도가 높았던 저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았던 고객들에 대한 케어가 부족했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팬들은 배신감을 느끼죠. 아니 우리가 너네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우리에 대한 이 감정을 제대로 케어를 안 해줘? 그러면 배신감을 느끼고 변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변심은 결국은 그 원망으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면 결국은 브랜드는 가치를 잃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겪은 이후였는데
저희가 했던 접근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살아있어. 우리 멋있어. 어때? 죽이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를 좋아하던 팬분들이 원했던 건 저희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됐고요.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지켜봐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저희는 그저 그냥 우리 잘났어. 우리 앞으로도 잘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에는 저는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네가 뭐를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고객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이 사람들이 무엇이 아팠고 무엇을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그게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저는 더 아주 뼈저리게 느꼈죠. 고객들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컨텐츠 기획의 관련 요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리얼리티가 제일 중요하지만 리얼리티와 퀄리티가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완성도가 부족해도 리얼함에 사람들은 집중을 합니다만 여기에 영상의 품질까지 좋으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개인 유튜버, 크리에이터만의 담론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큰 방송사건 아니면 일반 개인이건 간에 이 포인트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많은 고객분들이 선호하시는 콘텐츠들의 흐름을 보면 소위 로파이 하지만 그래도 진정성이 있으면 일단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거고요. 여기에 축적된 그 퀄리티의 노하우가 쌓이면 그 파괴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어야 된다. 사실은 이 시대의 영상 콘텐츠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객과 소통이 시작되는 메신저라고 생각이 돼요. 콘텐츠가 릴리즈되는 게 끝이 아니라 콘텐츠가 릴리즈되는 것, 편성되는 게 시작인 거죠. 거기서부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아니라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그 소재가 되는 소재의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콘텐츠인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회를 거듭하게 되고 또 시즌을 거듭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릴리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은 수평적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약간 가불관계 이런 수직적인 관계 설정보다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거야. 그러면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출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고 후원이나 스폰서십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이렇게 유기적으로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파트너로서 가는 것이 이제 이 뉴미디어의 제작 기획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셀레브의 사례를 통해서 이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셀레브의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다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자랑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한 개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토리텔링인데요. 저희 핵심 가치는 말 그대로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저희가 잘하는 유일한 코어 밸류입니다. 보여줘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거를 저희는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는 주목해서 담아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 어딘가에서 말씀하셨던 이야기, 그 다음에 소위 요즘 말로 어그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극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요. 최대한 인물의 본연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요 보시는 이미지 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모셨던 이순재 선생님이에요. 이 자막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그냥 대변하는, 그렇게 연기 생활을 오래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대상을 한 번도 못 탔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제 이 연기자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존경하고 합니다만, 하지만 본인이 얘기 솔직하게 하신 겁니다. 나는 상을 예전 뭐 되게 오랫동안 연기 활동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되게 부끄러운 얘기이실 수도 있습니다. 커리어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정성을 담아내는 스토리텔링이 딱 하나의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셀럽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셀럽은 셀럽들 인터뷰 콘텐츠 만드는 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이제 셀럽. 그래서 셀럽은 셀럽을 무슨 기준으로 정의를 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사람 누구네? 저 유명한 그 사람이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특별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저희는 셀럽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은 특별한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스토리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이 보시는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16살 중학생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영빈, 이찬영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코로나 나우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코로나 관련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만든 친구들입니다. 중학생 2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만들었는지를 아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들의 스토리에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진짜 이 중학생 애들이 만들었어? 얘네들이 왜 만들었어? 뭐 이런 것들에 되게 궁금해 하셨고 저희는 그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되게 기크한 이미지, 개발만 하는 막 되게 약간 그런 완전한 개발자의 이미지로만 보지 않고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되게 일반 사람들이랑 일반 그냥 학생들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되게 소박한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화제나 아니면은 뭐 유명함,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트렌드, 그런 것도 주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되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얘기에도 주목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셀럽의 기준이고요. 예, 저희는 3개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미디어, 지식, 커머스인데요. 이것도 역시 스토리텔링에서 기반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이라는 저희의 핵심 역량, 코어 밸류에서 횡적으로 확장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미디어 사업은 그러니까 컨텐츠를 통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와 메시지를 담은 컨텐츠를 매체로 확산하는 게 이제 저희의 미디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식 사업은 스토리텔러를 통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토리텔러와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삶의 의미 그리고 본인의 그 진로를 찾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커머스는 이 프로덕트를 통한 상품을 통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커머스 모델은 고객들이 상품이 아니라 의미와 스토리를 사는 이런 모델로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스토리텔링이라는 이 핵심 역량으로 저희 스타일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3개의 사업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번 이야기는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5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레브, 바이어스, 위아워스, 스테이지 플러스, 펜시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그 사업 3가지 사업 영역을 이 5개의 브랜드로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해서 브랜드까지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셀레브라는 브랜드 채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 인사, 셀럽들의 진정성 있는 인터뷰 콘텐츠가 주된 이미지고요,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바이어스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문화 콘텐츠에 특화된 전문 채널입니다. 그리고 위아워스는 지금 보시는 배경에 있는 이런 그 여성 아티스트들을 다루는 시즌제로 다루는 이제 저희 특화 IP고요. 이제 얼마 전에 시즌 3가 종영이 됐었죠. 그리고 스테이지 플러스는 저희의 지식 콘텐츠 브랜드입니다. 펜시는 커머스 플랫폼 브랜드고요. 이 5개 브랜드가 결국은 스토리텔링이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치 게임을 만들듯이 게임도 보면 그 게임 엔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 엔진을 토대로 되게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희의 엔진은 스토리텔링이고요.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엔진으로 이렇게 5개의 형태로 5개의 브랜드로 구체화된 형태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스토리텔링이 전부입니다. 저희 특유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스토리텔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을 감사하게도 벤치마킹을 해주시지만 시스템과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원본을 이길 수 있는 그 카피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스토리를 발굴을 해내고 이거를 잘 풀어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다루는 분들을 보면 되게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특별한 스토리를 갖고 있거나 혹은 전혀 다른 일을 하시던 분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전혀 다른 일을 하지만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고 이제 뭐 공감을 하고 혹은 힐링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오늘 하루 피곤했는데 이거 보면서 살짝 풀렸어 하다못해 이제 이런 느낌이라도 갖는다면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은 컨텐츠를 넘어서 미디어를 지나서 브랜드로 가는 게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결국은 크리에이티브에서 매체에서 브랜드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스토리텔링은 이 성장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멋있는 되게 독특한 컨텐츠로 시작을 했고 작지만 약간 특화된 미디어로서 진화를 하고 결국은 브랜드로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의 스토리텔링은 저희의 성장기입니다. 예, 이 성장기가 저희라는 회사의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뉴미디어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향후의 생존 전략에 대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미디어,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요. 이 포지셔닝이 진하면 진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세라고 하죠. 그 본인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 포지셔닝에서 뭐 독보적이고 싶어. 이 위치에서 이 존은 내 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좀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독점하지 말고 독존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명확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냥 내가 우리가 가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포지셔닝이 명확하면 결국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욕심을 내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밖에 못하는 거지 전부 다 우리 거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거지만 언제든 열려 있어. 누구와도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이런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라 독존입니다. 존재가 유니크한 것이지 이 모든 이 내가 갖고 있는 땅덩어리, 내 존이 다 유니크한 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저 시리즈에서는 이 캐릭터보다 강한 캐릭터는 없습니다. 굉장히 절대적인 캐릭터죠. 근데 이 캐릭터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를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지만 독단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리더십이 강력하고 파워도 엄청나지만 본인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정도의 힘이면 모두를 다 발밑에 두고 호령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독존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캐릭터인데 그렇다고 그 본인의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이 힘을 강력하게 쓰는 캐릭터죠. 그래서 독점하지 말고 독존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존 전략은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자, 독존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또 한마디로 드리면 협소하지 말고 협업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영역에서 어느 카테고리에서 뭐 어떤 장르에서 굉장히 뛰어난 혹은 어떤 롤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위치를 넘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역량을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간다면 결국은 아무도 못 따라오겠죠. 하지만 그 생존을 하려면 혼자서 뭔가를 할 수는 없고요. 얼마든지 본인과 비슷한 급의 다른 누군가와 뭔가 협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시대 최고의 뭐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돌 그룹이 예를 들어서 미국 현지를 공략을 한다.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소위 말해 피처링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해서 유명해진 가수와 이제 콜라보를 하는 이런 모델을 또 진행을 해서 단순히 그냥 저 나라의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구나 라는 인지도를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먼 나라에 그냥 선망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유명세를 더 공고히 만든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략은 오리지널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카피하지 말고 같이 하라입니다. 이 뒤에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패션 브랜드가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어떤 유명한 그 락 밴드의 보컬이 만들었던 캐릭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반반으로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은 건데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실제로 법정 분쟁까지 갔었던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반반 이미지를 합쳐놨는데 거의 똑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서로의 롤을 정해서 같이 합심을 해서 각자의 오리지널이 있지 않습니까? 패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락밴드가 갖고 있는 또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강력하다면 차라리 같이 해서 제3의 오리지널을 만들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우리가 비슷하게 해볼까? 아니면 뭐 복잡하게 고민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보다는 각자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뒷단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분배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한 다음에 같이 또 다른 형태의 오리지널을 만드는 게 결국은 서로 간의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생존 전략은 내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과 뭔가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갖고 있는 누군가의 오리지널이 만나서 또 다른 형태의 오리지널을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뉴미디어 생존 전략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가치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자면 수치를 보지 말고 가치를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치만 있는 것보다는 가치가 가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숫자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치가 전달이 되었냐 안 되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엄청난 수치를 만들어준 분들이 하나하나에 가치가 다 심어졌다면 그건 엄청난 성공인 거고요. 만일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은 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치가 각인이 됐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성 고객을 만난 거죠. 정말로 진성 고객들을 만난다면 그게 뉴미디어 혹은 브랜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잠재 소비자, 잠재 고객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온 어떤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예요. 그 5분의 1이나 되는 인구가 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1명 정도는 그 컨텐츠를 얘기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봤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수십 명의 지인들은 그 컨텐츠를 모를까요? 네, 신기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컨텐츠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기억 속에 저장하는 시간이 짧은 컨텐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 조회수만 놓고 봤을 때 뭐 몇 명 본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그냥 많은 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좀 부족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곳곳에서 되게 다양한 연령대에 되게 다양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그 컨텐츠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소개를 받아서 이제 보게 되죠. 되게 의아합니다. 뭐야 이거 사람들이 별로 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나한테 추천을 해줬지? 이제 보십니다. 시간이 나실 때. 근데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특별한 얘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 친구가 내 지인이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도 역시 다른 분한테
추천을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컨텐츠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깊게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그 컨텐츠에 등장한 사람한테 그리고 이 컨텐츠와 함께하는 누군가한테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라는 거를 상상을 해보면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감정, 호감이 생길 것 같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작가 라미라는 분이에요. 라미라는 사진작가분인데 이분이 뭘 하시냐면 6.25 전쟁에 참전하셨었던 그 해외 분들을 찾아가서 생존해 계신 군인분들을 찾아가서 그 분들한테 굉장히 멋있는 사진을 찍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복이라고 하나요? 그 유니폼 군복 정복을 입고 굉장히 멋있게 사진을 찍어 주세요. 이제 아마도 그때 참전 용사 분들이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그분들 생애 마지막으로 가장 멋있는 사진이 될 확률이 높죠. 그거를 아무 대가 없이 사진을 찍어서 전해주십니다. 크게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을 수 있게. 그러면 그걸 받으신 분들은 되게 감사해하죠. 나는 이제 노병이고 잊혀진 군인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줬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던 나의 자식들, 그 다음에 손자들이 나를 되게 다시 보게 되었다.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컨텐츠를 릴리즈만 했을 때만 해도 이분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담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잘 녹아져 있는, 그러니까 이분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하는 행동이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과 그 가족들이 속해 있는 어떤 국가, 커뮤니티 이런 분들이 한국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마움을 표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민간 외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사람들은 이 스토리에 되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네. 야, 저 사람 마인드 대단하다. 되게 멋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무언가를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나도 사진을 잘 찍는데 나도 동참해서 뭔가 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멋있다 라는 생각 하겠죠, 최소한. 예.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담고 있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고객들은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가치, 의미에 더 끌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향후에 뉴미디어에 있어서 컨텐츠로 뭔가 승부를 보려면 이 가치를 잘 담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 셀러브에서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많은 콘텐츠를 스토리텔링을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스토리를 발굴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시는지가 첫째 궁금했고요. 네네. 그렇게 발굴된 스토리를 네네. 콘텐츠로 제작하시려면 그 콘텐츠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 네네. 없는지 판단 여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스토리를 토대로 해서 네. 콘텐츠를 만들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가치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스토리 발굴할 때 어느 그 만약에 회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형태로 어느 몇 분인 정도가 하시는지 그거 가능하시겠죠? 일단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은 일단 스토리 발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떤 스토리가 특별한지 그리고 그 특별한 스토리를 우리가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담아낸 스토리가 고객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요 세 가지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물들이 선정이 되고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다각도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디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사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들어가는 단계죠. 2단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캐스팅 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진행할 그 인물분들의 그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업 된 인물분들을 토대로 저희가 3단계로 저희 제작 크리에이티브 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제작팀 내에서 전부가 다 그걸 가지고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서로 논의하고 토론 끝에 모두가 공감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진행을 하는 섭외 단계로 들어갑니다. 저도 그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진행하는 거에 참여는 하는데요. 저도 제안하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람 어때요?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고객분들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죠. 하지만 제가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오케이, 이 적절한 분의 특별한 스토리를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이게 픽스가 되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섭외하고 이제 이후에 제작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굉장히 되게 요즘 핫하고 되게 트렌드에 있어서 인기가 많은 분들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담아낼 수 있는 스토리가 없거나 그 스토리를 저희가 담기가 힘들겠다 싶으면 아쉽지만 저희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대로 못 담아내는 거를 이제 창작하는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뭔가 나올 리가 없고, 그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은 결과물을 저희 고객분들이 좋아해 줄 리가 없죠. 저희 고객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채널이나 페이지의 구독자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구독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또 팬덤이 또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라 그럴까, 되게 조용히 하지만 냉정하게 피드백을 합니다. 예. 공감 가는 스토리라 그러면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이나 액션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마케팅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분들이 공감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주 냉정하게 리액션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장 최상의 가치, 최상의 기준을 적용해서 한 편을 하더라도 되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셀렉이 그런 플랫폼을 더 확장시키실 계획이 있는지 하고, 그래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을 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코비드19하고 관련해서 그런 플랫폼들의 등장과 OTT의 등장이 어떤 변화를, 뉴미디어의 어떤 변화를 좀 갖고 오는지, 네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코비드19하고 관련해서 좀 네네. 일단 저희는 현재 저희의 진행 상태는 크리에이터에서 미디어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을 잘하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미디어 사업자인데 제작 역량도 좋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포지셔닝을 해가고 있고요. 현재 저희 콘텐츠가 릴리즈되는 곳들은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나 동영상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버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TV,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까지 실제로 콘텐츠가 릴리즈,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콘텐츠의 밸류가 저희를 필요로 하는 타겟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오운드 미디어라고 하죠, 는 없습니다만
저희랑 저희 목적에 부합하고 저희 컨텐츠의 밸류를 인정해 주시는 다양한 언드 미디어로는 계속 확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사업 영역 중에서 미디어 사업 부문의 핵심적인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OTT의 등장은 저희의 이 미디어 전략의 그림상에서는 너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OTT가 다양해진다고 해서 뭐 저희의 접점, 저희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면이 상대적으로 같이 늘어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OTT가 혹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환영할 일입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도 이제 거대한 트렌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다양한 OTT나 플랫폼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하고도 맞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뭔가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가능한 곳들에 대해서는 제약 없이 계속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예. 셀레브는 네. 타 채널하고 콜라보를 작업을 진행하시는지 아니고 채널의 정의가 어떤? 그러니까 다른 예. 플랫폼, 예. 다른 저 회사죠. 예. 혹시 오리지널 콘텐츠 집중하고 계신다면 네. 셀레브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간의 예. 콜라보 예. 시도라든지 아니면 예. 셀레브 가지고 있는 예. 오리지널과 스피노프의 비율이랄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오리지널 컨텐츠의 정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거는 브랜드 콜라보를 진행하지도 않고, 뭐 속된 말로 어떤 그 돈이 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 저희 자체 기획으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완벽하게 그냥 분리된 형태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거 저희는 이제 레귤러라고 하고요. 이 레귤러 IP들은 저희의 대표 채널인 셀레브와 바이어스에서 말 그대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셀레브 같은 경우에는 셀레브.people, 셀레브.ing, 뭐 셀레브.다이렉트 이런 식으로 방송 채널로 치면 이제 프로그램과 같은 형식의 오리지널 IP들이 순환하면서 정규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어스는 뭐 리얼톡과 그다음에 플레이어라는 두 개의 포맷이 또 프로그램처럼 정기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저희는 오리지널 콘텐츠이자 레귤러 IP라고 부르고요. 이것들은 브랜드 콜라보랑 무관합니다. 대신 이 콘텐츠들이 저희의 색깔과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은 별도의 이제 라인으로 저희가 구성이 됩니다. 브랜드 캠페인이 있고 브랜드 오리지널이 있고요. 브랜드 필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캠페인과 브랜드 오리지널은 저희가 브랜드 혹은 다른 콜라보레이션 하는 파트너분들하고 공동 기획을 하고 저희 채널에도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필름은 기획의 비중이 브랜드나 파트너 기획 비중이 훨씬 높고 대신 저희 쪽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콘텐츠죠. 그래서 순수한 오리지널 콘텐츠는 수익 모델과 상관없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브랜드 캠페인, 브랜드 오리지널, 그다음에 브랜드 필름 이 세 가지는 저희의 오리지널 콘텐츠이자 저희의 수익 모델이 되는 콘텐츠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업계의 그 관계자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더 잘 디벨롭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고민하고 이 시장의 일원으로서 또 노력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상생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